어느 곳을 바라봐도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 푸른 생기가 가득합니다. 산과 들, 그리고 드넓은 갯벌까지 두루 품고 예로부터 풍요로움을 자랑했던 곳. 삶을 품어주던 넉넉한 자연만큼이나 푸근한 인심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얘들 힘이 너무 좋아. 오랜 시간이 그 자체로 삶이 되어 흐르는 생명의 고장이자 바람의 고장. 이곳은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봄이면 청보리가 바람에 넘실대고 여름이면 갯벌의 짠 바람이 소금을 키우는 곳. 바다와 강을 품은 고창은 유독 햇살이 뜨겁고 바람도 많은 고장입니다. 더위에 지칠 때쯤 고창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고창을 두루 품고 있는 고창읍성입니다. 읍성으로 가기 위해선 소나무가 울창한 긴 오솔길을 지나야 합니다. 소량길을 한껏 실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고창 사람들에겐 고향 같은 쉼터인 곳. 소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그늘이 드리운 길을 걷다 보니 한여름 무더위도 잠시 비켜간 듯합니다. 이 길이 참 예쁘죠? 고창의 옛 이름이 모량불이라고 합니다. 햇볕이 잘 들어서 보리가 잘 자라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녹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조선 초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라도민들이 축성한 자연석 성곽 고창읍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성벽인가 봐요. 네, 고창읍성의 성벽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를 일명 돌의 성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쪽으로 걸어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시면. 방장산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성벽 높이만 약 5m, 둘레는 약 1700m에 달하는 긴 성곽으로 지금까지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한 성곽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 고창에 이런 그 성벽이 읍성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저희 고창 지역은요, 네. 지도상으로 봐도 서해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라북도에서도 서해안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서해바다에 해적들이 많이 출몰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여기에 바다를 해로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해로에서 나타나는 해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고창읍성이 되겠습니다. 아, 전라도 여러 고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축조한 성이다 보니 돌마다 어느 고을에서 쌓았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자는 정읍시종이나 또 영광시나 또 그리고 장성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와 종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작과 마무리 지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작했던 곳, 종은 마무리 지었던 곳. 그때 당시에도 큰 혀는 시군은 크게 길게 쌓았고 작은 현에서 온 곳은 짧게 쌓았고. 서해를 품고 호남 내륙을 방어했던 전초기지 고창. 아, 고창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힘을 합쳐 성곽을 쌓듯 어려움을 함께 헤아리던 아름다운 전통을 담고 고창읍성은 지금도 고창 시내를 내려다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서남부 정읍과 장성, 영광 사이에 위치한 고창은 예로부터 호남의 곡창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을 만큼 자연과 생태의 보고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자연 그대로 훼손되지 않은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요.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살기도 좋아서 원시 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흔적인 고창의 고인돌. 고창은 강화, 화순과 더불어 가장 많은 고인돌이 발견된 지역으로 고창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고인돌은 1000기가 훨씬 넘습니다. 그중 약 400여 기가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매산마을 인근 유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요. 네. 고인돌이 되게 많아요. 예, 아주 많죠.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좌우 1.8km 구간 안에요. 447개가 밀집 분포되어 오, 있습니다.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단일 구역 안에 밀집 분포도가 세계 제1위래요. 아.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고창. 많은 지역 중 유독 이곳에 고인돌이 집중된 이유도 풍요로운 자연이 있어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고창에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는 걸까요? 예, 그것은요. 자연적인 환경 조건과 사회적인 환경 조건이 부합된 곳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인천관과 바로 서해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사시대 때는 여기 밑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죠. 자연적으로. 가 여기를 향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21세기에 만나는 청동기 시대의 풍경이 여전히 아름답죠. 고창에서 원시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고인돌 유적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운곡 저수지. 이른 새벽이면 물 한 개가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요. 아, 저수지의 물 한 개가 예쁘다. (1980년) 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30여 년간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저수지 옆 습지는 원시림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생태의 보고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곳 운곡습지엔 너구리와 고라니를 비롯해 500여 종의 습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태계를 순환시키던 원시의 삶이 이곳에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연을 지키며 살다 보니 고창에선 자연에서 나는 먹을거리가 풍성합니다. 특히 고창은 바다와 강, 산과 들, 그리고 갯벌을 모두 품고 있는 곳인데요. 그중 고창 사람들에게 어머니 같은 강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이곳 30여 킬로미터에 걸쳐 고창의 땅을 두루 흐르는 인천강입니다. 이곳이 인천강인데요. 고창 곳곳을 흘러다니다가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바닷바람이 바닷물을 몰고 온다고 해서 풍천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먹는 풍천장어가 바로 이곳에서 잡히는 장어를 말합니다. 인천강과 서해가 만나는 기수 지역을 일컫는 말 풍천. 매년 3월부터 여름까지 이곳을 찾는 어종이 있습니다. 장어의 새끼로 태평양을 출발해 끝없는 여행 끝에 이곳에 도착한 실뱀장어입니다. 물때에 맞춰 그물을 푸는 박도환 씨. 해마다 이맘때에 실뱀장어를 잡아온 지도 4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장어는 인공부화가 어려워서 양식을 하려면 실뱀장어를 키워야 합니다. 작지만 값이 비싼 실뱀장어는 한참 배고프던 춘궁기 고마운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젖어주면은 실뱀자가 이 속으로 다 빠져 밑으로.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반나절을 꼬박 기다려 거둔 그물엔 실뱀장어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그물에 걸린 실뱀장어는 고작 몇 마리. 한때는 그물만 던지면 수도 없이 잡혀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잡는 것보단도 그 아주머니들도 카바이트 불을 이렇게 키워놓고 밤에 잡았지. 그때는 주로 이렇게 큰 이제 뜰채 이렇게 뜨는 거 있어. 그걸 이렇게 떠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담고. 그 시절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박도환 씨의 배는 오늘도 어김없이 인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넉넉한 얼굴로 고창을 지켜주는 산과 어머니처럼 아낌없이 먹을거리를 내주는 바다를 품고 고창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쫄깃한 맛이 일품인 고창의 장어는 장어하면 풍천을 먼저 떠올릴 만큼 유명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뭐 잡으시는 거예요? 장어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저도 같이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다 진흙이다. 이 갯벌이에요, 여기가? 네, 뻘이에요, 뻘. 뻘. 아, 오. 쑥쑥 너무 빠져. 으쌰. 전국 판매량의 30%를 차지하는 풍천장어. 문재정 씨는 양식 대신 전통 방식으로 장어를 잡는 고집센 어부입니다. 인천강 곳곳에서 눈에 띄는 돌무더기는 문 씨가 장어를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일명 돌무덤입니다. 날이 가물러가지고 짱이 네. 안 나왔어요. 아, 작년에요? 네, 많이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장어도 잘 들어가고 작업도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그거 갖고 오신 거구나. 돌무덤 주위에 그물을 치고 일단 돌을 옮기는데요. 들어지지도 않아. 어두운 걸 좋아하는 장어의 습성을 이용해 숨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 숨은 장어를 그물로 걷어올리는 거죠. 이거를 저쪽에다 똑같이 이렇게 쌓으시면 그러면 장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집처럼 생활을 하면서 짱 습성이거든요. 돌 같은 거 좋아하는 게. 그러면 여기 숨어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또 사는 거죠.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너는 있어라. 그럼 내가 나중에 와서 잡겠다. 이런 개념이 돼요. 오늘은 얼마나 잡혔을까요? 살살 들어야지. 오! 얘들 힘이 너무 좋아. 왜? 얘 튀어나가면 어떡해요? 힘이 좋아서 튀어나갈 것 같아, 엄마야. 여기 있다. 어머! 하나,
이 몇 마리예요? 와. 오! 얘 튀어나가면 어떡해요? 뻘을 뚫고 다닐 정도로 힘이 세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얘가 아까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1개, 2개, 3개, 4개, 5개. 오, 많다. 장어도 양식장어와 민물장어, 바다장어는 색과 맛이 다릅니다. 풍천장어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민물과 바닷물을 동시에 먹고 자랐기 때문인데요. 얘네들이 어떤 건 이렇게 등이 약간 초록색인 것 같고 어떤 거는 이렇게 먹색이 돌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민물에서 먹고 큰 거라고 이렇게 등색이 푸른색들이. 민물을 안 먹으면 짙은 초록색이야. 근데 아예 민물을 못 먹은 것들은 노란색을 띄어줘.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생활을 많이 한 것들이고요. 초록 색깔이 짙은 애들이 민물에서 많이 생활한 것들이고. 수고와 기다림이 있어야 맛볼 수 있는 풍천장어. 물때에 맞춰 장어를 잡다 보니 어느새 한나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힘들게 얻은 귀한 장어를 맛볼 차례. 자연산하고 양식은 이 구울 때도 틀려요? 아, 좀 틀리죠. 여기 양식은 자연산에 비해서 기름이 더 많아요. 순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운동 없이 쉽게 말해 사람으로 치면 운동 없이 먹고 찌기만 했기 때문에 지방이 많겠구나. 자연산을 말 그대로 태평양을 오가면서 했으니까 육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근육질밖에 없다고 보시면 필수 지방산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 여름철이면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손꼽혀왔던 장어. 고창에선 튀김, 구이, 조림 등 장어로 안 해먹는 것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조림까지 해주셨어요. 먹어봐야 되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색깔로는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비린 거 잘 먹는 편이다.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구이는 또 어떤가 맛이? 우리 옛날에 예.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막 아무거나 넣고 그냥 막 손맛으로 막 끓여주시는 찌개 있잖아요. 네. 그런 맛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먹어보자. 담백한 구이도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맛있구나 이게. 이게 더 맛있어요? 네. 아니 네. 담백이라는 말이 딱 진짜. 아, 그래요? 네. 입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풍천장어가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잡은 거지만 역시 맛있습니다. 한여름 보양식으로 사람들의 무더위를 책임졌던 풍천장어. 한참 살오른 장어와 함께 고창의 여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고창하면 유명한 건 또 있습니다. 장어와 함께 고창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불리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장마가 오면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마 시작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요. 볶음자가 이제 좋다고 여기 빨간 거 따면 텁텁하고 까만 걸 따면은 달고 맛있고 그런다 않아요? 그리고 빨간 걸 따면은 먹지를 못하는데 쉬어서 맛이 없고. 전국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인기 있는 고창 복분자. 복분자는 그냥 먹으면 식감이 좋지 않아 술이나 음식 재료로 쓰입니다. 고창 사람들에겐 한철 농사로 1년 든든한 생활 미천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 복분자입니다. 자꾸 이렇게 따면 이 잔것이 크면서
또 따면서 또 크면서 자꾸 이렇게 크면서 나오는 거야. 그게 이게 볶음자가. 이 땅 가위는 한번 열매가 맺어갖고 따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잖아. 고창에서 복분자 농사가 이처럼 번성하게 된 건 1980년대부터였습니다. 풍천 장어와 함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없어서 못 파는 인기 작물이 됐는데요. 살림에 큰 도움이 되다 보니 고창에선 복분자를 볶음자라고 부릅니다. 일조량이 높은 고창에서 서해의 해풍을 맞으며 자라서 맛 좋고 당도도 높다 보니 이제는 고창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된 고창 복분자. 수확을 마친 마을에선 새참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 복분자로 무슨 요리하시나 보다? 네. 칼국수도 하고 볶음자 갈비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복분자 색깔이 진해요. 예. 더 볼까요? 다른 지역에선 복분자로 흔히 술을 담가 먹지만 고창에서는 복분자를 갈아서 체에 거른 뒤 다양한 음식에 활용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인 셈이죠. 특히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 고기를 젤 때 넣으면 육질이 한결 연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그 고기 재실 때도 복분자를 넣으시는 거예요? 아, 부드럽고 네. 냄새 안 나게 하고 음. 향이 그 고기에 배드니까 맛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근방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맛도 맛이지만 색도 그만입니다. 나온다. 진짜 이뻐 아무튼. 예. 색이 이쁘죠? 네. 반죽에서 은은한 복분자 향이 나는 게 눈이 취하고 코가 취해서 먹기 전부터 배가 부릅니다. 자주 이렇게 모여서도 음식 해 드세요? 네. 비 올 때는 칼국수. 비 올 때는 칼국수. 네. 흔히 남자들이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복분자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를 곱게 하거나 여성들의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복분자를 넣은 요리는 이렇게 특유의 보라색이 납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칼국수며 복분자 갈비로 수확을 마친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복분자 요리 맛을 볼 차례죠? 복분자를 얼마나 많이 넣으셨는지 색깔이 다 지금 이 갈비찜도 이게 원래 갈비찜인데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아, 이래서 여기다 복분자를 넣으시는 거구나. 고기가 이렇게 연해지는구나. 냄새도 안 나고. 고창에선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을 복분자 색으로 확인합니다. 복분자 색이 짙어지듯 넉넉한 인심과 함께 이렇게 여름이 깊어갑니다. 새벽 3시 고창 앞바다에선 이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인근 서남해안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배들이 출항을 준비하는데요. 서남해안 근해에서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민어와 돔, 서대와 농어가 많이 잡히는데요. 배 한켠에서 준학을 준비 중인 최용식 할아버지. 준학은
여러 가닥의 낚시가 달린 긴 줄로 생선을 잡는 전통 고기잡이입니다. 쉽고 편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많지만 최영식 할아버지는 평생 전통 방식인 준학으로만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전통 방식이랄까 옛날 방식이죠. 옛날 지금 세대들은 쉬운 걸로 그물로 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저렇게 잡으려고 안 하죠. 이렇게. 근데 이게 법의 기술이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준학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낚시에 걸린 건 민어. 선 안에 그네 수심 50m 인근에 서식하는 민어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먹던 물고기로 크기가 60cm를 훌쩍 넘는 귀한 물고기입니다. 이게 좀 작은 거거든요. 지금 이때 나온 민어 중에서는 좀 작은 거지, 작은 거. 보여해주고 해. 그래도 민어는 만나네. 크지 않아도. 야, 얼른 보여해주고 해. 그 사이 조금씩 동이 터오고 여름을 맞은 바다는 주변의 푸르름을 다 빨아들인 듯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학에서 다시 신호가 왔습니다. 너무 안 가면 돼, 생명이면. 뜰채 안에 담겨 나온 건 크기는 민어보다 약간 작지만 힘이 장사인 감성돔. 운이 좋았는지 몇 시간 만에 또 준학을 잡은 손이 들썩입니다. 준학 낚시만 60여 년. 이제는 느낌만으로도 생선 이름을 맞힐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감성돔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이게 한 40, 50 정도 되겠는데 감성돔이라고요, 감성돔. 좋잖아요, 감성돔. 싱싱하죠? 이 감성 도미 같은 것은 살아야 가격이 나가잖아요. 죽어버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살아야. 늘 먹을 것을 내주는 고마운 바다와 함께 어느덧 8순이 넘은 할아버지. 내일 새벽도 어김없이 배가 뜰 테고 할아버지의 하루는 또 이렇게 계속되겠죠. 눈에 보이는 곳마다 녹음이어 색색이 꽂힌 고장 고창. 그 중에서도 해발 336m의 선운산은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계곡묘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고창 제1의 산입니다. 꽃으로 시작해 녹음을 지나 단풍으로 끝난다는 말이 전해지는 자연의 절경 선운산. 그 빼어난 경치를 즐기며 계곡을 더 올라가면 신라 진흥왕이 왕위를 버리고 중생제도를 위해 왕비와 공주를 데리고 입산수도했다는 전설 속의 진흥구를 만납니다. 아, 이게 진흥굴이구나. 진흥왕의 호를 따서 좌병굴로도 불리는 진흥굴은 길이 10m, 높이 4m의 천연 동굴로 굴 안 곳곳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산행에 지친 사람들의 땀을 식혀줄 만큼 사시사철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진흥왕은
진흥굴에 머물며 인근의 아내 도소랑비를 위해 도소람을 짓고 딸 중해공주를 위해 중해암을 지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진흥굴을 지나 도소람으로 걸어가다 보면 40여 미터 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부처상인 마애불을 만납니다. 마애불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스님이 미래를 예언한 비결을 가슴에 넣어두었다는 얘긴데요. 불상의 머리 위에는 거대한 공중 누각을 만들어 마애불을 보호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산을 바라보니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높은 뜻을 품은 채 왕위를 버리고 이 산에 들어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했던 진흥왕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선운산을 내려오는 길, 봄빛은 어디로 갔는지 나뭇잎들마다 어느새 무성한 초록잎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봄에는 동백꽃이 유독 아름답다더니 꽃이 진 여름엔 실록이 장관입니다. 바닥이 들여다보일 만큼 맑은 계곡마다 초록이 더해져 더위가 가신 듯합니다. 선운산을 유명하게 만든 또 하나가 바로 계곡 앞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선운사입니다. 이 산 이름이 원래 도솔산인데 선운산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이 사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찰이 유명한 시인들이 시로 노래했던 그 선운사입니다. 선운산은 산사 주위를 둘러싼 아름다운 동백숲으로 유명한데요. 누군가는 선운사에 들러 꽃이 피는 건 쉬워도 지는 건 잠깐이고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영영이라고 노래했던가요? 이 사찰에는 4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물 제290호로 지정된 바로 이곳 대웅보전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선운사가 얼마나 오래된 사찰인가요? 백제 시대 때 창건돼서 한 1500년 가까이 된 그런 사찰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찰이라고 볼 수 있죠. 동백나무를 비롯한 고성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사찰. 지나온 천년의 향기가 사찰 곳곳에서 풍겨나옵니다. 그래 여기 지금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대웅보전 안의 불상은 여느 불상과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불상이 서로 다른 형태로 손가락을 굽힌 모습인데요. 가장 간단한 수인으로 손가락 모양으로 해가지고 진리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왼쪽을 본질, 본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변화, 묘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때그때 변화하는 것을 좀 누른다, 이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쉽게 변하지 않고 변화는 무쌍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심오한 뜻. 그 깊은 뜻을 담고 선운사는 고창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천년을 이어왔겠죠. 고창에선 선운사 때문에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각종 도구를 짊어진 사람들이 갯벌로 향합니다.
이들이 갯벌 한가운데로 나가는 이유는 자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염 만들기는 바닷물에 젖은 갯벌에 골을 내고 썰애로 잘게 부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갯벌 흙이 햇빛에 말라 소금기가 쌓이면 땅을 파 만든 염정에 물과 함께 넣어 염도를 높이고 그 물을 모아 소금을 만듭니다. 무려 1500년을 이어왔다는 전통적인 소금 제조법입니다. 검단선사 그분이 선사를 창건하실 때 그쪽에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그 산적들이나 그런 분들이 살고 계셨나 봐요. 그분들이 이주를 시켜야 거기다 선사를 창건할 수 있는데 이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먹고 살 터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구해내는 게 여기다 지금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첫 소금은 보온염이라고 해서 선운사에 바칩니다. 하나요 들어올라가 염정에 모인 염분 진한 바닷물을 퍼내 모으면 자염 재료가 완성됩니다. 이 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기 때문에 끓일 자자에 소금 염자를 써서 자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천일염 제조법이 보급되기 전까지 유일한 소금 제조법도 이 자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소금이 대량 생산되고 생산량이 훨씬 많은 천일염이 인기를 끌면서 잊혀졌던 자염. 이 마을에선 아직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막이라 불리는 이곳은 바닷물을 끓이는 곳. 과거엔 바닷가마다 줄지어 섰다던 연막도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 조절에 실패하면 소금 맛을 버리기 때문에 자염 장인 중에서도 으뜸은 불 지피는 장인이었다는데요. 물 깃는 일로 시작해 아궁이 앞에 앉기까지 김대길 할아버지는 꼬박 60년 동안 자염을 만들어 왔습니다. 5살 먹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넘어지까지 이제 계속 일이야 밥 얻어먹게. 그러는 밥 주방이. 처음 이거 만드는 양반도 있어. 고이벌이 있어 내가. 그런데 배기 말해 이게. 그 집에서 소금 구운 게 쥐네 집서. 소금을 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들던 영화로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운동돼서 이 동네에 가장 줄 서갖고 내려댕겼다는 게 소금 양식들이 지게에다가 치고. 아 그러게 소금 못 사면 요 오가리다 밥이 먹고 자고 아주 그 소금 나오면 갖고 갔어. 천신을 보던 게. 햇빛이 좋은 한여름에만 만들어지는 소금. 무더운 여름 날씨를 견디며 쉼 없이 불 앞을 지켜야 하는 수고로운 작업. 이렇게 뜨거운 불 앞에서 꼬박 14시간을 버텨야 소금이 완성됩니다. 한여름의 열기와 뜨거운 불길에도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오랜 기다림과 수고가 만들어낸 짠맛. 얼마나 고된 노동 끝에 만들어졌으면 과거엔 자염을 불화자를 써서 화염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음 날 저녁, 하얗게 빛을 내며 자염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래 소금을 끓이면 소금 속에 들어있는 간수와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소금의 떫은 맛과 쓴맛이 사라집니다. 자염은 바닷물과 갯벌 속의 미네랄이 여느 소금보다 풍부하고 맛도 강하지 않아 최고급 소금으로 칩니다. 드디어 꼬박 며칠을 고생해 만들어낸 자염을 맛볼 시간. 이말로 맛있게 얼마나 잘 나왔구만. 우리가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지 음식을 했을 때 다른 소금을 했을 때와 맛이 틀려요. 쓴맛이 없고 지금 맛봐도 알지만 약간 그 훈맛이 약간 단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금을 준 거라. 이 흰 소금 안에 얼마나 짠내나는 삶이 담겨 있을까요? 고된 수고와 노력 끝에 얻어지는 고마운 선물. 쉽고 편한 것만 대접받는 이 시대에도 자염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뜨겁던 태양이 사라진 저녁에도 고창의 밤은 분주합니다. 당도 높기로 소문난 고창 수박이 제철이기 때문입니다. 달고 아삭한 것으로 유명한 고창 수박. 고창 수박이 유명해진 비결은 해풍과 뜨거운 태양, 그리고 황토가 어우러진 고창의 자연환경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는 30도가 훨씬 넘는 날씨에서는 수박 자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당분 축적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낮에 이렇게 그 광선을 쐬가지고 밤에 자기 몸의 그 당분이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그 영양분을 흡수했을 때 우리가 수확해서 요즘 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수확되는 수박만 하루에 100여 통. 제철을 맞아 새벽까지 작업은 쉴 틈 없이 계속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새참. 잘 익은 수박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맛이 좋은데 많이 먹어? 네, 식감이 진짜 좋습니다. 한참 고되고 더운 몸을 시원한 수박으로 달래며 고창의 밤도 깊어갑니다.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고창 낙산마을. 자연이 쉽게 변하지 않듯 지나간 시절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대를 이어 아들과 함께 전통 나침반 윤도를 만들고 있는 윤도장 김종대 씨. 좋은 윤도를 만들기 위해선 300년은 좋게 넘는 대추나무를 골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깎아내야 합니다. 윤도는 한자로 바퀴운자 그림도자이고 이 바퀴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바퀴가 몇 바퀴 있는거니 우리 한국 윤도는 24층까지 했어요. 질을 알려준다든지 뭐 항해하는데 또 많이 썼고, 이런 것이 윤도를 지금으로 가는 전통 나침반이죠. 깎은 나무에 음각을 하고 먹칠을 한 뒤 방위를 가리키는 작은 바늘을 다듬어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자석에 3시간 정도 얹어서 자기를 입히면 침이 만들어집니다. 그 침을 깎아놓은 대추나무 판에 올리면 윤도가 완성됩니다. 작은 바늘이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키는 게 신기해 시간이 가는 줄도 힘든 줄도 모르고 해온 일이 어느덧 60여 년. 오늘은 그가 아들과 함께 직접 만든 나침반을 시험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거북바위라 불리는 이 돌은 머리와 꼬리가 정확히 동서를 바라보고 있어 대대로 윤도의 방향을 맞추어온 도구입니다. 잘 맞네요. 응, 잘 맞네. 이게 지금 동하고 서고 동서 남북 이게 북남 남북 십자로 딱 맞았네요. 여기 나침반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 방향이 잘 맞나 안 맞나 이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그 테스트 점검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 거북이가 여기 머리가 여기고 꼬리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서동으로 이렇게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꼬리는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주의 길을 묻는 그의 나침반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제 방향을 가리키고 있겠죠. 자연이 마을이 되고 삶이 된 고장. 그림처럼 아름다운 고창에선 오늘도 지난 삶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풍요로운 땅만큼 넉넉한 인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사는 곳. 고창의 한결같은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